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복구, DR 재복구 훈련을 할 거예요. 우리 IT 센터가 무너졌을 때에 대한 복구 플랜을 얘기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재복구 계획을 세우고 BI의 핵심이죠. BI에서 업무별로 복구 우선순위랑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는 정말 중요한 업무니까 수준을 높여서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업무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굳이 이 RPO가 RPO를 세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2복구 센터를 어디다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RPO, RPO랑 연결시켜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좀 못 보이지만 이게 대한민국이고 여기 제주도가 있었죠.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지금 서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IT 센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금융회사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금융회사에서 RPO가 어떻게 됐죠? 여기서 RPO? 네, 2시간, 3시간. RPO는 제로였죠? 그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복구센터를 어디다가 구축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한번 볼게요. 1번, 자, 여기. 1번, 2번, 3번. 여기는 경기도권. 여기는 광주, 전라도 광주, 제주도. 자, 그럼 제2복구센터, 금융권에서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2복구센터를 구축하려고 한다. 제2복구센터의 위치가 적절한 곳을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일단 어디가 좋을까요? 이 중에서? 경기도 1번. 1번이요? 왜요? RTO 때문에? RTO 때문에? 네. 2번, 오케이. 그럼 1번이 많으신 거예요, 일단요? 1번 몇 분이세요? 세 분밖에 별로 없는데요? 여기는 2번은요? 3, 4, 5, 5분. 그러면 두 분 어디 갔어요? 제주도?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재복구 센터를 짓는 목적은 뭐냐면, 자, 얘가 이제 무너질 때잖아요. 얘가 무너질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죠? 네. 일단, 그쵸. 지진, 그다음 또 뭐 있죠? 화재, 전쟁. 그쵸. 네. 그럼 지진, 전쟁, 화재가 이 지역에 발생했을 때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쵸? 네. 그럼 이제 여기 경기도권은 약간 100km 정도가 떨어진 걸로 볼게요. 100km. 그 100km는 여기서 어때요? 가깝죠. 네. 특히 서울 불바다가 되면 다 불바다가 다 떨어지면. 여기는 사실은 제 인접권이기 때문에 조금 퀘션 마크가 있긴 해요. 일본도. 그럼 제일 먼 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상이 있을지. 일단 재해가 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걸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동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상주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와서.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모든 IT 서비스를 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여기에 일부 사용되는 수준이 다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어떻게 되죠? 할 수 있어요. 평상시 여기다가 여기에 배용되는 사람을 다 투입해놓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신경 한번 나는데, 그때 하면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인력을 출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뭐, 3시간 한번 해볼게요. 3시간 한번 해볼게요. 3시간 만에 복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최소 이동을 거의 1시간 만에 해야 되겠죠. 1시간 반 만에.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하죠. 전세기. 그 전세기. 그 회사가, 그 전세기를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전세계를 가지고 있고 항상 유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도 항상 비축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 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못하죠. 그러니까 전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요 안에 이동해서 하는 건 어려워요. 여기는 RTO가 사실은 어렵겠죠? 자, RPO는 어떨까요? RPO 제로 가능할까요? 네, RPO 제로가 왜 안 가능한가? 그렇죠. PR. 보통 이렇게 이제 센터가 두 개가 나눠져 있으면 데이터 손실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를 실시간 복제를 해야 되겠죠? 보통 이 사이에는 랩톱 망 두 개의 패스로 보면 있어요. 롱 패스, 숏 패스에서 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지금 데이터 복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복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항상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망을 구축할 수 있죠. 망을 구축할 수 있어요. 데이터 복제는 가능해요. 근데 고객이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거래할 때 이 실시간 복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실시간 복제 방법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일단 싱크 방식이 있고요. 어싱크 방식이 있어요. 싱크 방식은 뭐죠? 정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싱크 방식은 이렇게 2를 하고 나서 3 복제하고 다 복제 잘 됐어 주면 이제 이게 싱크예요. 그렇죠. 싱크의 장점은 뭐죠? 이 장점은 데이터 복제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죠. 맞잖아요. 복제가 안 됐으면 내가 참 응답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크는 정합성, 오케이. 이게 높아지죠? 네.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서비스 네. 시간, 처리 시간은 여러 가지죠. 다 하고 가야 되니까. 고객이 봤을 때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싱크 방식의 턴어라운드 타임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이 회선 속도가 되게 빨라야겠죠. 네. 근데 제주도는 머니까 이 장거리 회선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회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회선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어싱크라고 되지. 어싱크는 뭐냐면 이게 1, 2, 3, 4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어싱크는 1, 2, 3, 4가 됩니다. 하고 보내고 복전 뒤에서 백달에서는 백달. 그러니까 이미 고객한테는 당장 나가버렸어. 근데 데이터 정확성이 안 맞을 수 있겠죠. 그게 어싱크의 단점입니다. 대신에 처리 시간은 빨라지고. 보통 우리 금융권은 그러면 어싱크를 할까요? 싱크를 할까요? 금융권 싱크를 해야 돼요. 0을 해야 돼요. 알파 0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알파 0을 하기 위해서는 RTO를 2시간 하기 위해서 이걸 0으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광주는 어떨까요? 광주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낫죠. 근데 이제 RTO 2시간은 만족할 수 있어요. 3시간. 광주도 좀 어렵죠. 차 막힐거든요. 광주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융권들이 백업센터를 대부분 다 경기도권, 수도권 쪽에 아직까지. 자, 이게 됐죠, 이제. 위치와 RTO, RPO의 단독이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업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그냥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 짓는 비용도 있을 거고, 거기 인력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외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외부 벤더한테 이거 위탁해서 운영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써요. 그 외에 이제 뭐 상호 이용, 공동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상호 이용은 뭔지 아시겠죠? 상호 이용.
상호 이용은 이거죠. A은행의 주센터가 B은행의 백업센터. B은행이 A은행의 백업센터를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어. 잘못해가지고 여기.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영향을 주는 거죠. 상대방의 업무에 재해가 발생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약간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비가 많이 어렵겠죠. 아니면 공동으로 이제 백업센터를 투자해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그렇게 하면 비용은 줄겠지만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투자 형평성 문제, 누가 돈을 많이 낼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이용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업센터의 기술 형태가 네 가지가 있어요. 미로, 핫, 웜, 콜드 사이트. 이거 들어보셨죠? 미로, 핫, 웜, 콜드. 네. 미로가 가장 좋은 거예요. 백업센터에 주센터랑 똑같은 시스템을 두고 상시 백업을 하면서 실시간 업무를 같이 액티베이터를 처리하는 게 미로. 액티베이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거의 RTO가 제로가 되겠죠. 이걸 하게 되면. 핫은, 이렇게 됩니다. 백업을 합니다. 백업을, 예전 개념이고, 백업을 해요. 네. 백업을 하는데 얘는 이제 핫이기 때문에 보통 스탠바이. 그래서 주센터가 무너지면 백업 센터를 이제 올려서 쓰는 거죠. 네. 웜 사이트는 이제, 네. 장비 일부가 다 있고요. 얘가 복구를 하려면 이제 장비를 추가 개입해서 이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장비는 가 있는데 얘가 올라가기까지 좀 더 추가적인 리비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 사이트는. 콜드 사이트는 그냥 기본적인 설비만 갖고 있어. 하드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면 하드웨어를 사서 다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건 이제 저렴하게 하겠지만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로, 핫, 웜, 콜드. 네. 뜨거울수록 좋은 거죠. 뜨거울수록. 차가울수록 나쁜 거예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최근에는 재복구 쪽 문제가 아직은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재복구 관련된 이슈가 터져가지고. 실제로 재복구 센터로 입건된 케이스가 저희 나라에 몇 개 없다고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3개 정도 있다고. 세계에도 아마 아까 물음표에서. 그다음 시티은행 전산센터 서버실에 네. 대관 현장에 네. 대관이 터져가지고 네. 아천에 있던 삼성전자 센터가 네. 화재가 나오면서 네. 그것 때문에 지하로 네. 영향이 있고 네. 마지막은 가장 최근인데 네. 거기는 아예 기한이 없어서 실패한 카카오. 네. 그러니까 실제 사실 장애와 재해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화재 수준은 나지 않으면 백업 센터를 쓸 일이 없어요. 보통 우리 장애나면 어떻게 하죠? 장애난다고 재복구 센터를 돌리지 않잖아요. 장애나면 해당 장애난 제품을 이제 복구하거나 교체를 하지 재복구를 안 돌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가 좀 있어요. 물론 훈련을 해요, 저희도. 저희도 1년 2번씩 하거든요. 지금 내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다 DR로 넘겨서 DR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재해가 났을 때 잘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자, 이건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갔고,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제 물리적 보완을 할게요. 물리적 보완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물리적 보완은 이런 게 있겠구나. 시설 보완, 특히 시설에 대한 토익 통보, 그렇죠? CCTV, 그다음에 인증,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력 공조에 대한
약간 가용성 문제, 그렇죠? UPS가 같은. 그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는 건 사무실 보안, 사무실 보안, 클린 데스크. 그다음에 종이 같은 것들 폐기할 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설 보안, 설비 보안, 사무실 보안들이 일단 물리적 보안에 들어간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보안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생체 인식이 있는데요. 생체 인식은 경계가 모호해요. 이게 물리적 보안으로 보기도 애매하죠. 여기서 말하는 생체 인식은 우리가 이제 시설물 출입 관리할 때 이제 이징하는 수단으로서의 생체 인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체 인식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죠. 인간의 특징성과 행동을 기반으로, 네, 네, 이걸 뭔가 인증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생체 인식이 되려면 네 가지 특징을 만족해야 돼요. 보편성, 유일성, 영속성, 획득성. 이 네 가지 특징을 만족해야지만 생체 인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별표 하나. 고유영획 이렇게 외웠어요. 고유영획. 자, 근데 이걸 다 이제 외웠는데 이해를 일단 해야 되겠죠. 자, 보편성은 뭐죠? 보편성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다 있어야 되겠죠. 맞죠? 네.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지문 다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얼굴 다 있잖아요. 홍채 다 있잖아요. 유일성. 다 있지만 이걸로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가 있냐 없냐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걸로 하면 안 되겠죠. 유일성. 영속성을 한 번 획득한 정보가 내가 죽기까지 사용을 쭉 이어져야 되겠죠.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획득성은 뭐죠? 획득성은 네, 생체인식 그 수단을 내가 이제 인증을 할 때, 획득할 때 용이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DNA를 한다고 치고 생체 인증할 때마다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게 했어. 그러면 안 되겠죠. 획득성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 영해,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유 영해. 그리고 생체 시스템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록하는 거와 실제 인식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록과 인식 모듈. 등록 모듈과 인식 모듈이 있다. 근데 각 모듈 안에는 물리적으로 한 개의 생체 인식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추출구가 있다. 센서가 사람의 특징점을 추출한다는 거죠. 얘가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등록할 때는 센서가 센싱에서 특징을 뽑아서 기기에 저장하겠죠. 인식할 때는 여기에 있는 거랑 인식할 때 뽑아서 비교해서 말을 효과시키는 거죠. 되게 심플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체인식 기술의 종류를 볼 텐데요. 자,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생체인식 기술의 지문 맞나요? 지문을 가장 많이 쓰이는 지문. 네. 근데 지문은 고유 영역 다 맞아요. 다 지문이 있죠. 유일하죠. 영속성이 획득하기 쉽죠. 그래서 지문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문에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지문 유무선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이게. 특이하게도 그렇죠.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70억 인구 중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 자, 생체 인식할 때 이게 이제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대 N 인식과 1대1 검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1대 N 인식은 뭐냐면 1대 N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검증한 DB를 내가 다 뒤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문만 되면 이걸 가지고 얘가 다 찾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편한데 단점은 뭐죠? 검증하기가 되게 복잡하겠죠. 오래 걸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찾다가 혹시 이상한 게 나오게 되면 또 잘못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식 대상이 적을 때 범죄 수사 목적으로 범죄자 풀을 두고 거기에 있는 사람과 같냐 정도를 볼 때.
아니면 이제 회사 내에서 제한된 사람만 인증할 때. 그때는 1대 N, 2대 많이 쓰고요. 사용자가 대단히 많을 때는 1대1 검증만 썼어요. 1대1이니까 뭐죠? 지문만 되는 게 아니라 지문 외에도 그 사람의 식별자를 같이 넣어줘야겠죠. 뭔가 아이디, 4번, 주민번호 같은 걸 넣어줬겠죠. 그럼 동사무소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때 인증하는 방식은 인식이에요, 검증이에요? 검증이죠. 주민번호를 넣고 되는 거니까 그렇죠. 빠르겠죠. 자, 근데 이제 1대1의 인식과 1대1 검증은 지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체 인식 모든 수단에서 다 1대 N이냐, 1대1이냐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든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획득성 관점에서 지문 인식이 안 좋은 게 혹시 있나요? 지워지는 사람. 아, 사실 걔는 약간 고유형색이니까 걔는 영속성 측면에서 지문 인식이 약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영속성 문제에서. 획득성은 뭐냐면 획득이 쉬운 거거든요. 지문이 잘 안 보이는 거는 잠깐 획득성과는 조금 거리는 거고. 걔는 유일성이죠. 아, 보편성. 보편성이죠. 보편성. 네. 네. 그럼 이제 보유 영역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지문 인식할 때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나 하기 싫은데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아, 약간 좀 걱정되는데 이거. 코로나. 네, 코로나 때 이거를 앞에 쓴 사람이 코로나 감염될 수 있잖아. 터치돼 있으니까. 네. 네. 걔는 보유 영역 좀 뭔가요? 약간 획득성에 가깝지 않나요? 네.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좀 꺼려하는 거. 나 이거 안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안을 나오고 있는 게 얼굴인식이죠. 얼굴인식. 얘는 이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굴 인식은 우리가 요즘 얘를 주 인증 수단으로 쓰나요? 얘는 안 쓰죠. 생체 인식은 지문 인식은 쓰지만 얼굴 인식은 주 인증 수단으로 안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보유 영역 중 뭐가 문제일까요? 예, 유일성이 약간 유일성이죠. 유일성. 뭐 쌍둥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일성이 좀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정밀한 인증이 아니라 뭐죠? 주로 이제 이런 범죄자 색출하는 거죠. 저 국경에서 통행자 검색 시스템용으로 얼굴 인식을 많이 쓰이죠. 아니면 보조 인식 수단으로 지문 플러스 얼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생체 인식 수단 두 개를 조합해서 쓰기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멀티모달 바이오매트릭스, 멀티모달 바이오매트릭스. 그 지문 인식도 이제 터치식이 아니라 비접촉식 지문 인식도 있어요. 기술은 쏴가지고 적외선을 쏴가지고 읽을 수 있잖아요. 지문 인증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죠. 비싸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지문 행체 인식 기술들이 좀 나오죠. 지문 얼굴했고 홍채, 손 모양, 정맥, 음성 쭉 많죠. 각각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보유 영역 관점에서. 네, 한번 쭉 보십시오. 네. 여기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유망한 생체인식 기술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홍채 정맥, 네, 홍채 정맥. IC 쪽에는 네. 홍채랑 네. 많이 하세요. 네. 홍채는 어때요? 홍채 괜찮아요? 눈 아파요? 아, 그럼 홍채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홍채 살짝살짝 떨어지는 거죠? 네. 왜냐면 그 눈이 아프게 왜 눈이 아픈 거예요? 빨간 게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홍채 인식도 레이저 쏘는 건가? 걔는 뭐로 하는 거야? 카메라로 하죠. 네. 그런 카메라 같은 걸로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카메라로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앞으로는 홍채가 좀 더 유망할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은 막 대고 막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보고가 있으니까 되게 사용하기 편한 거죠. 사용자가. 이렇게 편한 거예요. 쭉 보면. 홍채는 복제가 불가능하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홍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DNA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네. DNA 어떻게 하죠? 할 때마다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될 수는 없잖아. 할 때마다 침 뱉을 수 없잖아. 할 때마다 뭐 피를 뽑을 수 없잖아요. DNA는 또 내 DNA 정보가 인증하려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반발 가능성도 있고 획득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이건 정말 유전의 이면도 정보가 정말 나쁠 수 있지만 획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생체 인식 할 때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네, 생체 인식 센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뭔가 출입 관리 시스템에 생체 인식 센서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죠? 네, 뭔가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센서가 필요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결제할 때,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카드 내고 하나요? 네. 그렇죠. 예. 예. 불편하지 않나요? 회의도 많이 하죠. 아니, 내가 어떤 떨어진 시설물을 갈 때마다 생체 인식을 한다면 그 각각 인증하는 그 장소마다 센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로 넣느냐, 생체 인식 하느냐 두 개 차이인데 편한 거는 이게 편하죠. 생체 인식이. 비밀번호는 도난당하면 다 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체 인식이 보편화되려면 센서가 보편하게 깔려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네? 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생체 인식 수단은 인증수단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생체 인식 시스템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값싸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이 여기 휴대폰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휴대폰을 갖고 있고 휴대폰마다 다 이제 생체 인식 기능 그 모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죠? 휴대폰과 그 뭐죠? 인증을 하는 그 시설 간의 인터페이스가 빠졌죠. 인터페이스. 그럼 그 인터페이스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약을 쓰면 좋겠어요? 아니면 개별로 막하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네, 인터페이스 규약 이게 뭐죠? 네, 파이도예요, 파이도. 네. 이게 바로 파이도입니다. 파이도. 파이도가 뭐의 약자죠? 네, First Identification Online이죠. 그래서 파이도 규약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단말로 인증을 해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겠죠. 파이도 키워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체 인식 기술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기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가장 이론적인 이론 관점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센서의 민감도가 있겠죠? 센서 민감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인증할 수 있겠죠. 대신에 에러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자,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면 에러 발생률이 왜 높아질까요? 네, 내가 맞는데 자꾸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false reaction rate, 오 거부율. 그렇다면 민감도를 낮추잖아요. 무슨 문제가 없어요.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데 내가 아닌지 나라고 있는 오 허용률이에요. FA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두 개가 FAR, FR이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서로 상충 관계니까 적절하게 크로스오버 에러 베이스 낮춰야 되겠죠?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응용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정말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면 민감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낮춰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십시오. 네. 이제 제가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바이오매트릭스 오텐티케이션. 문제 영어로 나왔어요. 바이오매트릭 오텐티케이션. 생체 인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때려놨죠. 보유 영역부터 이거 생체 인증 기술 유형, 장단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요. 아마 6점이나 7점 나왔겠죠. 이건 다 쓰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키워드는 다 외워야겠죠. 보유 영회, 지열 홍정 비움, FAR, FRR, CER. 다 외워야겠죠. 그럼 지열 홍정 비움 몇 개만 되죠? 지열 홍정 비움.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관리 물리를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만 기술적 보안. 기술적 보안. 여러분들도 이게 궁금했죠?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여기 앞에 개요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기술적 보안을 카테고리를 분리하면 딱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인증 기술, 접근 지역 기술, 암호화 기술. 딱 이 세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보안, 기술적 보안이 있을까요? 있나요? 혹시? 그거를 제시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커피 한잔 삽니다. 없어요?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은 이게 개념이라서 정보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서 원칙이라서 아무도 믿지 말고 이걸 다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보 보안 구조 팀원도 믿지 말고 CIS도 믿지 말고 대표자 믿지 마. 다 이런 사기 치신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오토올레스의 탑10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여기 다 연결되나요? 자, 그럼 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 어떻게 해요? 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 자, 로그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죠? 로그 모니터링. 그럼 인증 조건지와 암호화는 뭡니까? 네. 암호화. 네. 보통 걔는 접근지어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접근지어랑 로그는 연동되거든요. 접근지어에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 보안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인증 조건지어 암호화예요. 네 가지로 하라고 하실 때는 여기 하나 더 따로 들어가요. 인증 조건지어 암호화, 감사 로깅, 네, 감사 로깅. 네.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위한 로그 남기는 거. 네 개를 분류하다 보면 인증 조건지어 암호화, 감사 로깅이고 세 개를 분류하라고 하면 인증 조건지어 암호화로 하면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장표를 보고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기술적 보안 방안을 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나가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인증 측면, 접근 제어 측면, 암호화 측면 딱 쓰면 되겠죠. 체계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인증 오텐티케이션, 네. 그다음에 패스워드 생체 인식으로 이제 인증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져가야 될 거는 인증에서 이거는 팩터, 타입. 이게 타입이 나오는데요. 타입 1, 2, 3가 있어요. 인증 방식은 타입 1, 2, 3가 있어요. 1, 2, 3. 자, 1은 뭐냐면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는 어떤 특징이 있죠? 사람이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 기반. 타입 1. 인지 기반, 인지. 비밀번호. 네, 인지 기반, 비밀번호. 인지 기반. 네. 그러니까 얘의 장점과 단점은 뭐죠? 패스워드의 장점은 편하죠. 네. 단점은 유출 도용이 쉽다. 그렇죠? 네. 두 번째 타입 2. 그리고 OTP예요. OTP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내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소유 기반. 네. 소유 기반 OTP도 있고 또 뭐 있죠? OTP도 있고
네, 출입카드, 네, 스마트 카드. 네, 그런 게 이제 타입 2예요. 소유 기반. 타입 3가 바로 특징이 있어요. 생체 특성 기반. 그렇죠? 네, 이게 타입 3예요. 자, 타입 3의 장점은 뭐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나만 살아있으면 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타입 1, 2, 3로 분류한다. 자, 그럼 우리가 요즘에 그 인증할 때 타입 1을 써요, 2를 써요, 3를 써요? 위하고 그렇죠. 정답은 멀티팩터예요. 제가 그 질문할 때 유도 질문을 하거든요. 세 개 중 하나 고르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네, 두 개를 조합하는 멀티팩터가 있습니다. 네, 멀티팩터. 그리고 보통 두 개니까 투 팩터 오텐티케이션, 2FA. 요즘에는 2FA. 투 팩터 오텐티케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세컨 팩터로 많이 쓰이는 게 요즘에 OTP 또는 생체 인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같이 두 개를 조합했어. 그냥 2FA가 아니에요? 아니, 2FA가 아니에요. 2FA는 서로 다른 타입 두 개를 조합할 때가 2FA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증이고, 접근제어는 인증은 이 사람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죠. 자, 정당성을 검증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거를 접근하게 시킬 것인가, 이게 접근제어죠. 접근제어는 접근제어 모델이 좀 있고, 덱, 맥, 알덱에 대한 접근제어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접근제어 모델을 적용한 보안 통제 수단들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파이어월, IDS, IPS, NAC는 다 접근제어 류의 제품들입니다. 마지막 암호화. 자, 암호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키. 암호화를 할 때는 반드시 키가 필요하다. 물론 키가 없는 암호화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암호화에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잠그는 거, 푸는 거 열쇠가 필요하다. 잠그는 거 여는 게 같은 게 바로 배칭키. 잠그는 거와 여는 게 틀린 거예요. 그건 배칭키. 우리 저 유리문은 배칭키예요, 배칭키예요? 배칭키죠. 네. 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잠글 때는 1, 2, 3, 4 있는데 열 때는 8, 7, 6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게 배칭키. 어렵겠죠. 더 적용하기가. 네. 그리고 이제 배칭키 기반 알고리즘, SASC, 비대칭키 기반 알고리즘, RSA, ECC. 그리고 암호화를 적용한 제품, VPN, SSL, 모듈,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딥다이브 이제 학습을 이제 10분 뒤에 하겠습니다.